네, 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화면에 보시면 CC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이 켜지고 꺼지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온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는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북에 있는 한 항구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창식 아버지, 오늘 배 안 타면 안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 창식이 돌잔치가 얼마 남았다 그래. 아니, 꿈이 하도 안 좋아서요. 아니, 내가 배 안 타면 누가 돈을 벌어? 우리 창식이 돌잔치만큼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배를 타고 나갔던 바로 그날, 아침엔 화창한 날씨였지만 저녁이 되자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창식이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창식이 보고 싶어서 얼른 오실 거야. 고기 많이 잡아서 얼른 오실 거야. 아버지 조심해서 오시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녀는 밤새 남편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걱정이 되는 마음에 항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 거센 비바람과 흔들리는 물결에 창식이 아버지는 그만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구할 틈조차 없었고 그렇게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남편. 처음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을 부둣가에 홀로 서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1살배기 아들을 봐서라도 꿋꿋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그녀는 몇 년 동안 틈틈이 돈을 모아서 그 당시로는 꽤 큰 돈이었던 50만 원씩 개를 붓고 있었습니다. 창식이 엄마 장사 잘 되나? 이달치 갯돈 여기 있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에이, 맞겠지 뭐. 참, 교감 선생님은 안녕하시죠? 바깥 양반이야 뭐 걱정 있나? 장사 잘해요. 나 갈게. 저 사모님, 저 다음 달 갯돈. 에휴, 걱정 말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창식이 엄마 돈 떼먹으면 그게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들 모자의 곁에 차려진 남편의 상청. 사진 속의 남편은 그들 모자를 지켜주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타야 할 갯돈도 확인할 겸 개주였던 사모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교감 선생님 아내라고 내가 믿었더니만 이래도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돈 나올 곳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잔소리 말고 빨리 내 돈 줘요. 당장 내 돈 안 주면 교감 선생님 학교 가가지고 내가 개망신을 줄 거야.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된 그녀는 자신이 탈 갯돈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갯돈을 타는 날이 되자 장사는 손에 안 잡히고 그 사모님이 오는 그 길 쪽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교감 선생님의 사모. 창식 엄마 기다렸지? 에이, 아니에요. 기다리긴요. 걱정 마. 돈 가져왔어. 이거 세봐. 맞겠지요 뭐. 근데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아니, 창식 엄마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그 돈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죄송해요. 저도 가게 잔금이 남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죄송해요. 됐어요. 나 갈게요. 그렇게 갯돈을 타던 그날 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그녀. 얼굴이 다 불어터져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재빠르게 그녀의 귓가로 다가왔고 귓가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신발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도망치고 있던 그녀를 본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귀신이 있다며 소리를 질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과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버린 걸 본 경찰들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장롱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경찰 한 명이 장롱 문을 열게 됩니다. 순간 장롱 안에서 무언가 칼을 휘두르며 막 뛰쳐나왔고 칼을 쥐고 있었던 건 개주였던 사모였습니다. 네가 그 돈만 꺼줬어도 교감의 사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개주였던 사모는 빚 보증을 남편 몰래 잘못 쓰게 되어서 빚쟁이들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결국 이번 차례에 돈을 타게 될 그녀의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초저녁 비어있는 그녀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고 칼을 들고 장롱 안에 숨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의 영혼이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살이 3번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3번 정도를 꾹꾹 눌러서 참다 보면은 뭐 지나가면 별일이 아닌 뭐 그런 일도 많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3번은 꾹꾹 눌러서 참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았던 박 씨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던 박 씨 앞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 2명이 자신의 딸에게 안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띠르르르르릉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박 씨. 꿈이었지만 불길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잠결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엄마, 나예요. 그래, 별일 없지? 엄마, 나 임신이래. 아이고, 잘됐다.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엄마, 쌍둥이래. 근데 쌍둥이는 유전이라고 하던데 우리 집에 쌍둥이 있었어요? 쌍둥이는 없었을걸? 하여튼 잘됐지 뭐. 둘 키우고 싶었는데 한 번에 낳아서 기르면 되니까. 그래, 축하한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쌍둥이를 본 그 순간 걸려온 전화.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딸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따라오너라. 당시에는 병원에서 성별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촥! 쌀을 던져서 점괘를 보는 무속인이었는데 언니 때문에 우리가 죽었잖아. 나 이제 언니랑 같이 있을 거야. 언니 괜찮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려고 갔던 무당집에서 전혀 관련 없는 재수 없는 말만 듣고 온 딸은 위로를 받으러 박 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나 진짜 별로 안 가고 싶었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나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뭘 했는데? 무당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박 씨에게 말해준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무당 그거 순 엉터리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거 다 돈 벌려고 사기치는 거야. 여러 가지 꺼림칙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딸은 임신 8개월이 될 때까지 잘 지냈고 박 씨도 차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쯤 박 씨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꿈속에서 봤던 그 피투성이의 쌍둥이가 이번엔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쌍둥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뒤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건 언니 거야. 이제 하루만 더 파면 돼.
그곳에는 작은 웅덩이가 2개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박 씨의 딸. 그래봐도 소용없을걸? 내일이면 다 끝이야. 꿈을 꾼 바로 다음날 아침, 박 씨는 서둘러 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엄마, 어쩐 일이야? 너 먹으라고 반찬 좀 챙겨왔어. 별일 없지? 별일은 무슨. 이거 봐, 나 컨디션 좋아. 박 씨는 걱정도 되고 꿈도 꿈인지라 그날 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왜 그래 자기야? 배 아파? 아직 애 나올 때 안 됐잖아. 왜 그래? 장모님! 박 씨의 딸은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게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잘 가고 있던 구급차가 시동이 자꾸 꺼지기도 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앞쪽으로 흰 천이 날아와 앞을 가려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터지는 남편은 뒤에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무슨 일인데 자꾸 멈추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고요. 운전자가 해준 말은 자꾸 기저귀 천 같은 게 앞유리를 가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원래 도착해야 될 시간보다 2배, 3배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응급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박 씨에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들것에 실린 딸의 배 위로 피투성이의 쌍둥이가 활짝 웃으며 그 배 위에서 방방 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려고 했던 박 씨였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박 씨를 모두가 제지하고 말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밖으로 나온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박 씨와 사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딸애를 죽인 거야. 중얼중얼 거리던 박 씨. 그리곤 이야기 하나를 털어놓게 됩니다. 20년도 전에 박 씨의 집은 5 식구가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임신 중이었고요. 산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형편이 어려워 건강을 돌볼 수 없었던 박 씨의 몸은 굉장히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산모를 살릴지 자식들을 살릴지, 혼자서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었던 박 씨의 남편은 아이가 아닌 산모, 그러니까 박 씨를 선택을 했던 것이었고, 뱃속에 있던 쌍둥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 씨는 평생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가 일부러 낙태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책임질 만한 일이 생겼다면 건강하게 그걸 유지를 하면서 잘 챙기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계시는 양 씨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다리야. 많이 아프세요? 그럼 좀 누워서 쉬세요. 양 씨는 오랜만에 집에 들린 시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졸리니까 나보고 자라고 했구만. 이불을 덮어주는 시누이. 그렇게 잠깐 잠이 든 양 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9수가 문제야. 어머니, 엄마, 2분이 웬일이세요 같이? 9수가 문제다. 그리고 사라진 어머니와 시어머니. 잠에서 깬 양씨, 시누이에게 방금 꿨던 꿈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에이, 난 또 무슨 꿈이라고. 그거 다 개꿈이니까 잊어버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꿈에서 9수라고 한 것도 그렇고, 양씨는 그 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씨는 전부터 계획 중이었던 거실을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천안 출장 가는 길인데 서류 놓고 온 거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좀 빨리 부탁해. 여기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몇 시에 와? 차 안 막히면 10시 정도에 도착할 거야. 집에 와서 먹을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요. 그날 양 씨는 출장 갔다 온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르르르릉. 여보세요? 네. 거기 김땡땡 씨 집 맞죠? 네. 맞는데요. 네? 그 전화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그만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온 양씨 가족. 남편은 늑골이 부러지고 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간장 봉합 수술을 마친 후에도 남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양 씨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버린 양 씨였습니다. 그날 밤 양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시누이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뭐 하려고 집에 손을 대? 엄마. 집 뒤쪽을 손대면 아녀자에게 화가 오고 앞쪽을 손대면 가장에게 화가 온다는 것을 몰랐어? 어떡해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오늘 밤 9시를 못 넘겨.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오늘 밤 9시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 거야. 네 동생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걸 사고 날 때 입고 있었던 옷에 싸고 밥 한 술 해서 병원 정문에서 고사를 지내고 태워. 그럴게요. 잘 들어. 오늘 밤 9시 전에 해야 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저승사자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거야. 다른 사람이요? 누굴요? 그렇게 잠에서 깬 시누이. 양 씨의 딸에게 꿈의 내용을 다 말을 해줬고 둘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때 시각은 저녁 8시 30분. 꿈에 나온 어머니가 말을 해주었던 9시까지는 30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둘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 시각 양 씨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주변 가까운 친척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큰 아주버님이 달려오셨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연세도 연세셨고 몸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모시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여기가 지정석이야? 아무나 앉으면 되지. 여기 저희 짐도 놨었고 보시다시피 저희 큰 아주버님이 몸도 안 좋고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좀 자리를 한 번 일어났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됐고요. 저 아무데나 가서 앉으세요. 여기 안 되니까. 몸이 안 좋던 말도 뭔 상관이야. 누군 나이 안 먹었어? 밤 8시 52분 병원에 도착한 시누이와 양 씨의 딸. 양 씨의 딸은 쏜살같이 뛰어와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중환자실을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재빨리 수거해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양 씨에게 말을 해서 사고 당시 이제 동생이 입고 있었던 옷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병원 정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간은 거의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당시의 옷에다가 밥 한 숟갈을 넣어서 고사를 지낸 뒤에 태우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9시 전까지 이 모든 거를 행하게 되었고 김땡땡 씨 보호자분 빨리 중환자실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버지. 양 씨의 남편이 아닌 좀 전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남편은 아직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 양 씨의 가족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 보호자분 어제 저녁을 계기로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계십니다. 아침엔 의식도 돌아오셨고
출혈도 거의 멎었으니 오후엔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9일째가 되던 날 양 씨의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 씨는 2차례 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놀라울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간호를 하다 깜빡 잠이 든 양 씨는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양 씨의 남편이 저기 있는 다리 너머에서 건너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승의 문턱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 씨의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지 근 3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양 씨의 가족은 퇴원 후에 그 집 거실 수리도 다 마쳤고 다시 평온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만에 양 씨와 시누이가 모여서 다시 한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던 날이 8월 19일, 사고 시각 밤 9시, 그리고 원래 퇴원 날짜가 8일이었는데 일요일이 껴있었기 때문에 9일날 퇴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강조했던 저녁 9시. 모든 게 숫자 9와 관련돼 있던 이번 이야기, 정말 9수의 저주였던 것이었을까요? 전 9수는 아닌데 이번 연도까지가 딱 삼재가 끝나는 그 해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삼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9수나 삼재가 걸리면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요즘 더하신가 보네. 저 아저씨가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야, 젊은 여자랑 살다가 기 다 빨려서 저렇게 된 거야. 젊었을 적 씨름판에서 유명한 장사였던 이씨 아저씨는 몇 달 전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던 속병까지 얻게 되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재혼하게 된 이씨 아저씨의 젊은 아내는 그런 이씨 아저씨를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야, 아저씨가 힘이 이제 좀 셌냐? 쌀 한 가머니도 그냥 막 뚝딱뚝딱 들고 그랬지? 근데 아저씨 전 부인이 진짜 복이 없어. 아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세상 떠나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 이게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저 젊은 여자가 딱 시집 왔잖아. 처음 이씨 아저씨가 젊은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져 누운 이씨 아저씨를 극진하게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그런 의심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씨 아저씨의 아내는 신이 잘 내린다는 박수 무당을 불러서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구판을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의 노력에도 이씨 아저씨의 몸은 별 차도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여보! 순간 이씨 아저씨의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던 이씨 아저씨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장례식 내내 통곡을 하던 이씨 아저씨의 부인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가엾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젊은 아내의 슬픔을 뒤로 한 채 햇빛이 잘 드는 선앙당 근처에 묻히게 됩니다. 아이고, 참 안 됐어. 저 창창한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고. 이씨 아저씨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묘가 있는 선앙당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묘 근처만 가면 평소 이씨 아저씨가 내던 그 신음과 비슷한 소리가 자꾸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 소리를 자주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가 이씨 아저씨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승을 못 떠나고 저럴까? 혹시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다 못 쓰고 가서 억울해서 저런 걸까? 아니면 이쁘고 젊은 아내를 두고 가서 그런 걸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이상한 소문 때문이었을까요? 이씨 아저씨의 부인은 다시 한번 박수무당을 불러와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혼령을 위로하는 그런 굿이었습니다. 그런데 굿을 하던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굿을 하고 있는 그 박수무당에게로 무당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칼이 있었는데 그 칼 중에 하나가 무당 쪽을 향해서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에 급하게 달려와 친구들을 깨우게 됩니다. 야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특종. 아, 왜, 무슨 일인데? 내가 좀 전에 그 이씨 아저씨 집 앞을 지나갔거든? 근데 그 집에서 누가 나왔는지 알아? 아, 누가 나왔다는 건데? 무당, 그 박수무당. 한창 호기심이 많았던 그 청년들은 그 박수무당의 뒤를 밟아보기로 합니다. 박수무당의 뒤를 밟던 그때 마을 청년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박수무당이 선앙당 나무에다가 금줄로 부적을 묶어가지고 막 붙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선앙당 옆 이씨 아저씨 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청년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을 던지자 그 소리는 멈췄고 나뭇가지를 던지자 허공에 나뭇가지가 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기겁을 하며 도망간 마을 청년들. 다음 날 밤 다시 선앙당 근처에 찾아간 마을 청년들. 또다시 이씨 아저씨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신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선앙당 그 주변만 계속 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계속되었고 그때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박수무당이 선앙당 나무에 둘러놓은 그 금줄과 부적을 떠올리게 되었고 혹시라는 마음에 달려가서 그 금줄과 부적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 순간 신음소리가 선앙당 바깥쪽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고 마을 청년들은 그 소리를 뒤따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이씨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괜찮으세요? 청년들은 문을 열고 이씨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역겨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씨 아저씨의 젊은 아내와 박수무당이 한 침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둘은 몰래 눈이 맞은 사이였고 박수무당이 해왔던 굿들은 사람을 살리는 굿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굿이었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죽고 나서 했던 굿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를 치는 그런 굿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씨 아저씨의 혼령을 그 선앙당에 봉인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아저씨의 젊은 아내는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났던 거고 이씨 아저씨의 밥을 차려주면서 독을 조금씩 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쓰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말까지 못하게 되자 그 박수무당과 젊은 아내는 남편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도 역겨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쫓아내 버렸고 이씨 아저씨를 위한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 뒤부터 마을에서 이씨 아저씨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씨 아저씨는 좀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경고만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던 거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제가 이씨 아저씨였으면은 그 둘을 아무튼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열이 받았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이 다가오면 좀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러면서 추석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추석은 좀 너무 덥고 막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더울 땐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가서 가뜩이나 가족들끼리 모이면 뭐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막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날씨까지 이래 버리면은 더 다투고 싸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둥글게 생각을 하시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그렇게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뭐 살 좀 찌면 어때요? 운동하면 되지. 저도 열심히 먹고 배만 벌컥 한 다음에 다시 운동해서 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고양이 보고 가세요. 야, 너 때문에 아빠 키보드 무릎 키보드 하잖아. 안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귀여워서 잠을 못 깨워. 잘 자. 자. 아빠 뭐 허리 다 부러지지 뭐. 자, 아빠 촬영할게. 구찌 거기서 할 거야? 구찌는 여기 있고 디유리는 여기 있고. 아빠 촬영할게. 자, 구찌. 아빠 촬영 끝났어요. 간식 먹자. 아빠랑 간식 먹자. 한마디 해줘.